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상원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보는 우리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 한일 관계인데요. 한일 관계 워낙 이제 많은 사안들이 있고 그렇긴 한데 그 어제 우리가 이제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5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일 기준으로 해서 전날 4일 그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의가 이제 매년 있죠. 올해는 태국에서 방콕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 중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대통령은 이제 화요일 날 돌아오시죠, 한국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았는데 깜짝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11분 동안 잠깐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만남이 있었다는 소식은 전해져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에 어떤 새로운 전기가 열릴까, 뭐 이런 추측 보도들도 나오고, 뭐 외신 보도도 있고, 물론 일본 언론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한번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인문결 TV를 그 전부터 계속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청취를 해 주신 분들은 사실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내용들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한일 관계, 그럼 앞으로의 뭐 전망이랄까, 혹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임하는 자세라 그럴까, 그런 말이 별로 전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 이 다시 말해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시대 때에 그 한국인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이 노동에 투입을 했던, 그러면서 제대로 된 어떤 보상 없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배상 판결, 그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나왔죠. 그 처음에는 일본 법원에서 계속 했었는데 그랬었죠. 그랬는데 일본에서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는 듯 하다가 그 어느 순간부터 일본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현 정부 들어서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이 걸렸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배상을 하라 이제 판결이 내려졌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당시에 그 관여가 돼 있는 그 몇몇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손해 배상을 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 이후로 일본이 완전히 그 한국에 대해서 거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지난 7월 4일이었죠. 그러니까는 지난해에 말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되어 오다가 2019년 7월 4일에 일본이 그 전격적으로 그 한국으로 향하는 그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죠.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올해 오사카에서 G20 정상 회의가 있었죠. 그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참석했고 그 아베 총리와도 만났었는데 이제 경색된 그런 관계 그래서 이제 특별한 회담은 없이 약수만 하고 이제 헤어지는 모습은 나왔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우리가 알게 됐죠. 일본이 그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예를 들어서 그 한국으로 향하는 품목을 어떤 품목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밀하게 선정을 해서 그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내용이었었다. 그러니까는 이 개방 무역을 촉진하고 그리고 보호 무역을 배격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열린 그 G20 회의. 그래서 그런 회의를 주재를 하는 그 와중에도 뒤에서는 그 반대되는 그런 입장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한국이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는 것이 8월 24일이었는데 연장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일본이 그 8월 28일 날 한국을 그 무역 특혜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까지 발표를 하면서 양국이 계속해서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그 사이에서 이제 다양한 그 정치적인 그 법적인 공방, 아주 본격적인 어떤 공방이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아주 냉랭한 상황에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전이 더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일본이 노리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정도의 강도로 한국을 압박을 하면은 한국이 손을 들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일본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이 한국에 있어서는 어떤 그 동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그 부품 소재를 수입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수출을 제한을 시키면은 한국이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 보도가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7월 14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그 7월 이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해당 기업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는 물량을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을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수출이 늘었고 그래서 지금 올 3분기 올해 들어서 제 3분기에 그 반도체 생산량을 놓고 보자면은 아까는 이제 수출이 증가했다 말씀드렸는데 생산량도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8.3%가 2019년 3, 4분기에서 이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대체 그 국가들을 신속하게 우리가 이제 추진을 했고 특히 무엇보다 국산화에 서둘러서 상당 부분 국산화를 이뤄냈고 제가 아는 누굴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 등과 함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7월 4일 일본의 그 발표 이후로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들도 거의 독립군의 심정으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기업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왔고
정신적 무장, 그다음에 그 이제 고생도 많이 했겠죠. 저는 그 지금 7월 4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124일이 됐어요. 4달이 조금 넘었죠. 이 4달 동안 우리가 보여준 역량은 모두 박수를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세 말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국민은 뜨겁게, 기업은 치밀하게, 정부는 당당하게 그렇게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이런 인터넷상에서 이런 말 많이 돌았죠. 정부는 당당하게 임하라.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심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되면서 그런 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임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겠죠. 오히려 일본이 일부 산업에서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몇몇 물건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몇몇 그 서비스업 기업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본으로 향하는 어떤 그 관광 산업 여기에서 이제 직격탄을 맞았죠. 한국 국민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도쿄는 이제 뭐 사실 별 타격은 안 받죠. 또 뭐 거기는 워낙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들이 있죠. 아기자기한 시골 도시라든가 이런 곳들을 특히 이제 한국 국민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한국 국민들을 여행객들을 받는 어떤 그런 그 여행 상품이 특화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완전히 그 폐허가 될 정도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는데 왜 그런 이제 그 일본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그런 꼴이 된 건데, 그럴 정도로 이제 일본이 오히려 타격을 받았고 한국이 별 타격을 안 입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은 국제 조약을 준수하라는 말만 계속하고 만나주려 하지 않죠. 오히려 한국이 이제 정상화하자, 만나자라고 하면서 지난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그 11분간의 만남도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이끌어 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이제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의 여유, 그러니까 여유로운 사람이 이제 손을 이끌어 낸 거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잖아요.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그 고개를 이쪽으로 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일본 언론에서도 월요일 NHK라든가 그다음에 아사히 TV라든가 등등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NHK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직후에 오후 1시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나왔는데, 국제 행사에 양 정상이 참석하면서 어떤 형태로 접촉이 될지 주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배경 설명을 하면서 양 정상 간의 만남 전했고요. 그다음에 아사히 T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 정상은 대기실 소파에 앉아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약 11분간 환담을 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교도통신도 각국 정상들과 사진을 촬영할 때 웃는 얼굴로 양 정상 인사를 나눴다.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서 이번 정상 차원의 대화가 사태 타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런 내용들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발 보도, 청와대에 따르면 다시 말해서 신속한 보도는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에서 나오지는 않고 청와대에서 먼저 나오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정황, 맥락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그 기업 그리고 이제 국민들 이런 어떤 그 역할 분담, 우리가 이제 뭐 짜놓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냉철한 그런 그 역할 분담으로 해가지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당당하고
여유 있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당황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는데 이 마당에 그 아까 일본이 계속 주장한다고 하는 한국 정부는 국제 조약을 준수하라는 그 주장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어떤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일본 정부 그 얘기만 하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빈약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결 TV를 계속 보신 분이라면은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워낙 그 일본이 계속 이 논리만 반복을 하고 있고 그 한국 국민들 중에서도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년도 한일 협정, 한일 간의 기본 협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협정을 맺어서 다 약속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제 그게 일본의 논리죠. 근데 거기는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 그 65년도 한일 협정은 한일 간에 주체적으로 협정을 맺은 게 아니었다는 것은 최근의 문서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의 당시 동아시아 정책의 어떤 그 일환으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급속하게 이제 이 졸속으로 맺어진 협정이라는 거죠.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누가 잘못했다 하면서 미국을 건드리는 사람은 없죠, 별로. 사실상 그 책임은 미국한테 가장 크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압력을 수용을 한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그 부당한 압력을 행사를 하면서 잘못된 협정으로 이끌었던 미국의 책임 역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는 그 뭐 저만의 혹은 저를 비롯한 뭐 한국 사람들 주장이 아니고 일본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서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문서들을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 하자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로 그 유스 코겐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강행 법규 우리말로 혹은 강행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당사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해요. 네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대가를 줄게. 그래서 둘 다 만족을 해요. 좋은 생각이다. 오케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한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아무리 좋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둘 사이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이 법적 어떤 그 상위 가치에 어긋나면은 그러면 무효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국제법상으로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느슨한 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과연 있냐?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강제성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 한 나라의 헌법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형사법이 됐던 어떤 법의 그 정도 수준의 국제법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 정도의 강제성을 가진 그렇게 따지면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한 국가의 권력과 같은 그런 권력이 지구상에는 없기 때문에
조약을 해도 탈퇴해버린다. 미국 같은 나라가 탈퇴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미국과 어떤 나라가 조약을 해도 이제 그런 그 한마디로 정글의 법칙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법칙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 야수들의 세계, 인간을 그냥 야수 세계처럼 그게 이끌어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라고, 국제 관계에서 현실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인간이 국가를 만들어서 개인을 보호를 했듯이 국가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국제적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들을 그리고 시민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 질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혹은 우리가 이제 이상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국제연합을 만드는 것, UN 이런 것들도 다 그 일환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아까 말했던 그 유스 코겐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강행 법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아무리 뭐 무슨 협약을 해도 이게 기본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상위의 가치에 위배되면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유스 코겐스라고 하는 건데, 강행 법규라고 하는 건데, 그 강행 법규가 위반된, 강행 법규를 위반한 조약이라는 거예요. 협정이라는 거예요. 그 한일 기본 협정이 65년도. 구체적으로 뭐가 기본적 인간의 인권에 관계되는 문제는 국가가 관여해서 국가들 둘 사이에서 밀실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권에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강행 법규의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65년도 한일 간의 협정이 맺어진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게 위반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 무대에서는 강한 자가 왕이고 내가 싫어 안 해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실주의, 정글의 법칙,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지금 미국 같은 나라처럼 유일한 슈퍼파워인데 내가 안 해 그리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국내법도 국가라고 하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그런 권력 집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가 아니라 국가 내부에서도 그게 이제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여러 토후국들이 있고 제후국들, 그 제후국들을 묶는 어떤 그 제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토후국이 한 제국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제국을 묶을 수 있는 그 법이 그 별 효력을 발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저 과거에 이제 로마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로마 법에서 많이 기원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특히 그래서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법에서 기원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강행 규범 아까 말씀드렸던 유스 코겐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유스 디스포지티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은 임의 법규라고 하는 임의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범, 임의 규범 두 가지가 있는데, 강행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사자 간에 어떤 협약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상위의 가치 위반되면은 그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대죠.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그게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임의 규범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럼 그걸 지키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게 임의 규범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백보 양보하더라도 백보 양보하면은 그렇게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의 그러니까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20세기의 초반 중반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임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이후 20세기 중후반이 넘어서 이것도 이제 과거에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인문결 TV에서 20세기 중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국제법을 보는 그 해석하는 그리고 다루는 그 가치가 이 임의 규범에서 좀 강행 규범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뉴스 코겐스라고 하는 것, 강행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고 하는 모든 것의 어떤 그 원칙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과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 이 두 법 철학적 관점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 규범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당사자 A와 B가 합의를 하면은 그게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관습이 그렇게 되어 왔다면은 그게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의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과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의 두 법철학적 해석이 아까 말씀드린 임의 규범과 강행 규범 사이에서의 그 두 대립 이것과 이제 유사한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두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으면은 효력이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 관습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어떤 그 법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냥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의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보편주의라고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보편주의,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민주적 가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야기죠. 제가 이런 논쟁들 있었죠. 민주주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인가 아니면 특수한 가치인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온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구, 뭐 유럽 사회, 미국 이런 데서 이제 잘 적용할 수 있는 혹은 효율적인 그런 가치이고 또 아시아에서는 아시아대로의 다른 또 가치가 있다. 혹은 아시아적 민주주의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 보편주의에 대한 반대되는 어떤 의사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서 그런 관습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으면 그걸로 자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들 아까 이제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특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문제라면은 인권 문제 같은 것,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그런 존재들이고 그리고 아동권, 아동의 그 아동을 아동이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권리, 그다음에 여성 여권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큰 범위로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그 특수한 어떤 그 의사주의 아까 말씀드린 의사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 판단보다 보편주의적 가치 판단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법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법에서도 이런 의사주의보다 보편주의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 판단에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임의 규범보다는 강행 규범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제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일본이 자꾸 국제 조약을 준수하라 한국이 자꾸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어기고 또 바꾸고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렇게 공격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차원에서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주장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아무리 우리 백보양보해서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유스 디스포지티움, 다시 말해서 임의 법규라고 하는 그런 그 법 해석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철지난 20세기 중반 들어서면서부터는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법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일본이 자꾸 지금 새로운 이제 이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한일 협정 이행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자꾸 들고 나올수록 일본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으니까 그것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일본한테 유리할 거 없으니까 이쯤에서 접어두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 좋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을 향한 충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본 분이 뭐 일본 분을 우리가 퉁쳐서 이렇게 같은 성향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물론 일본에는 이제 다양한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열린 분들 뭐 편협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 그 일본 이 이야기도 조만간 드릴 겁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슈리성이 이제 화재로 거의 전소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인이 방어를 했다는 그런 루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SNS 상으로 이제 퍼뜨리고 있는 역시 가짜 뉴스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혐한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다만 그 혐한 목소리, 혐한이 됐던 뭐가 됐던 하여간 외국인을 혐오하는 그런 목소리는 어느 사회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을 수가 없죠. 뭐 어떻게 내 한 몸이 있는데 내 몸에서 병균이 없는 병원 어떤 그 골문 데가 조금이라도 없는데 뭐 그런 몸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몸의 건강을 해칠 만큼 다수가 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현재 일본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이게 일본의 건강, 일본을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일본의 현재 문제가 뭐냐? 그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가끔 우리 일본 분으로 아마 생각되는 분들이 가끔 이제 구글 번역기 같은 것들을 돌려가지고 이제 댓글을 다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일본은 지금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그 급성장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죠. 일본은 과거에 그 메이지 유신 이후로 급성장을 해온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 시대의 그 침략을 통해서 더 급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또 옆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역시 또 급성장을 해왔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큰 보호막 아래서 이 공산 세력, 이 아시아 대륙에서부터 이제 밀려 내려오려고 하는 그 공산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큰 성장을 해온 게 맞죠. 그런데 이 성장발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뒤로 추격해 올라오는 나라들,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그 이후에도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겁을 내요. 무엇을 겁을 내느냐?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상을 하라, 잘못을 인정하라.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거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게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 한국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냐? 한두 번 했으면 됐지. 계속해서 요구를 하느냐?
뭐 구체적인 예로 이제 몇 번 있었죠. 고노 담화도 있었고, 그리고 무라야마 총리일 때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부치 총리 때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공동 선언도 있었어요. 무라야마 담화 때까지는 그 이 구두로 했지만 오부치 총리 당시에 김대중 오부치 공동 선언은 문서상으로도 했죠. 그런 식의 물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사과를 할 만큼 했는데 왜 자꾸 욕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과를 하면은 그 사과 이후의 행동은 사과에 준하는 행동과 같아야죠. 그렇죠? 미안해 했는데 그 다음 행동이 똑같으면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건 사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안해 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왜 사과를 계속 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어디서 잘못됐는가? 이건 그 뭐 긴 설명이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일본의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일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과거의 영광,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웃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쌓았던 그런 그 시대가 가장 그 영화로운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그 다른 예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는 그때로 되돌아갈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이게 이런 걸 바로 수구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수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수구는 과거에 있던 어떤 그 세력을 다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구죠. 그래서 그걸 극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재의 일본의 주류 세력이 바로 그래서 수구 세력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때가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다. 그건 굉장한 착각이고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 문화를 많이 수용을 했고 일본 가요, 일본 영화 들어오죠. 지금 우리 일본 영화 많이 보면서 정서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일본 노래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일본이 사과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 계속해서 도발적인 것. 저 영토 문제를 가지고 이 독도 문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협정 당시에서부터 그거는 잘못된 협정이었다는 것 이런 거 굳이 뭐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유럽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유럽을 독일 같은 경우도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과거에 그 영토 분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었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그 왼쪽은 프랑스가 있지만 오른쪽은 폴란드가 있어요.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서도 국경 분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폐망 이후에 나중에 폴란드와 국경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가 말린 것이 프랑스였었어요. 당시에 헬무트 콜 총리와 있을 때인데 독일의 프랑스의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있을 때예요. 미테랑 대통령이 독일을 뜯어 말린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거 좀 참아라. 그 자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당시에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도 그래서 그런 것을 단념을 했죠. 유럽의 평화는 바로 그런 데서 온 겁니다. 영토 하나 뭐 가져가려고 조금 그거 좀 뛰어가겠다고 해서 사실상 그런 것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하는 더 큰 파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고와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고 그 차이는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영토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어떤 그 지금 일본 꼴이 이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독일은 왜 전 세계 이 존경을 받으면서 유럽의 지도
유럽을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로 거듭나고 있죠. 문제는 이 차이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가서 총리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영토 문제, 영토 분쟁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유럽의 지도 국가로서 독일이 다시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본이 추구할 이상 사회가 그런 군국주의로 회귀한다는 그런 것이 일본이 추구하고 싶은 이상 사회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직 일본은 한참 멀었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독일이 어떻게 해서 번영과 그다음에 유럽의 평화를 이끌어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돌아보면은 문제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독일의 한 언론에 아베 총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독일과 같이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과 독일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일본은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는 비슷한 국가들끼리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빨리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이 그 유리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의 어마어마한 자만심이에요. 경제 격차가 가장 큰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은 뭐 경제 한때 2위에다가 지금은 이제 3위잖아요. GDP 그리고 뭐 국가 GDP가 아니라 어떤 기술력, 국가 브랜드 이런 걸로 따지자면은 또 중국보다 앞서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는 아시아 국가와 어떤 그 분쟁에 있어서 그 독일과 같은 그런 사고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요. 지금 한국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찍어 누르면 된다라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니죠. 앞으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빨리 그 피해를 더 크게 보지 않으려면은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이게 경제적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을 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금전적 보상 문제도 그렇게 크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한국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고 혹은 원위치로 되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왔다는 걸 우리가 몇 년만 되돌아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정작 일본을 공포로 내몰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공포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제라는 것을 일본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인정을 하면은 바로 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몇 년 수년 전만 되돌아봐도 알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이후에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환영을 하고 맞았는지,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호의감이 더 점점 커져갔는지. 근데 그 뒤에 언제 그 비호감이 확 늘어나게 됐는지를 일본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고이즈미 그 이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지금 그 소위 그 정파 8개의 정파 중에서 지금 현재 그 아베 총리가 소속돼 있는 그 누카가파 헤세이 연구회 한마디로 매파 그 매파가 득세를 하면서 그리고 그 매파 안에도 또 더 극단적인 세력 일본 회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표되는 극우적 그런 세력들이 일본을 전체를 끌고 가면서 지금 꼬이고 있다는 것 이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한국 앞으로 한국에게 조만간 개 1인당 GDP는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 GDP는 그 인구에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한국을 보면서 앞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또 이런 그 집요한 어떤 그 괴롭힘을 당했구나라고 일본이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한국을 찍어 누르면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사전에 어떤 시범 케이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의 한국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판단이 앞으로 일본을 더 큰 공포로 몰고 있다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공포 충분히 이해해요. 과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털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걸 털어낼 수 있는지를.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하고 또 사과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런 거 말고, 불가역적, 북한에다가만 불가역적 얘기하지 말고 불가역적 사과, 그 다음에 불가역적 평화 체제, 이걸 약속을 한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보셔도 알다시피 일본에 대해서 그 호의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금방이에요.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역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죠.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지역 평화, 지역 안전, 안전 보장, 안보, 이 문제에서 유럽에 많이 뒤처져 있죠. 경제 차원에서 유럽을 많이 따라잡았다, 추월했다. GDP 규모로 하면 많이 추월을 했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 유럽 사회에 비해서 많이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면에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역 안보라는 차원입니다. 지역 안보 차원에서 우리는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일본이 아실 필요가 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동아시아에서도 이 평화 체제, 집단 안보 체제,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무안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죠. 이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약소국이에요. GDP도 중국이나 일본보다 작죠. 군사력도 더 약해요. 약소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드웨어 차원에서 보자면. 그러면은 그런 책임이 약소국에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뭐 설명이 필요가 없죠.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 먼 훗날 그 지역 평화, 지역 안정, 그 지역 안보, 그다음에 그 진정한 그 평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어떤 현재 단계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지,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일본 분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이제 됐는데, 현재 그 한일 관계, 꽉 막혀 있는 한일 관계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뚫릴 어떤 가능성이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 분들이 들을 수도 있고 일본 분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누가 들어도 어쨌든 그 현재의 한일 관계를 한번 인문결 연구소의 시각으로 들여다본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